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10번째 페이지. 아라비안 나이트는 고작 1000일이면 이야기가 동나지만 스타리안 나이트는 몇 천억일, 몇 조일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잡지사와 종신 계약된 남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정년을 여기서 맺었군요. 여기서.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오래오래 갑시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우주먼지의 스타리안 나이트 시간입니다.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하나에 얽힌 어떤 천문학적 또 인문학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스타, 어떤 스타를 만나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별입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진짜요? 포말하우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요. 꽤나 밝은 별이에요. 어. 그래서 가을 하늘의 지평선에 좀 낮게 떠 있는 별인데 음. 이 포말하우트가 어떤 별자리에 있냐면 남쪽 물고기라고 하는 별자리에 있습니다. 아, 남쪽 물고기가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라고 따로 있고요. 네. 페가수스 별자리 아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황도 12궁에 들어간 그 잘 알려진 물고기 자리가 따로 있고 네. 이거 말고도 남쪽 물고기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남쪽 물고기 자체는 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생일 별자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좀 덜 알려져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꽤나 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밝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포말하우트가요? 네, 사실 이게 조금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네. 겨울 하늘도 밝은 별이 진짜 많거든요. 네. 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 베테기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밝은 시리우스도 있고 겨울 하늘도 진짜 예뻐요. 겨울에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름 하늘은 그 은하수가 일단 두껍게 보이고 또 은하수에 있는 정갈 자리도 있고 뭐 여름철 별자리 너무나 많죠. 그다음에 봄철 별자리도 네. 약간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목동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천여 자리도 있고 되게 유명한 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가을 하늘이 네. 뭐 물론 가을 팬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밋밋한 편입니다. 아, 라인업이. 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네. 아주 유명한 셀럽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요즘 하늘에서 안드로메다를 맨눈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별만 생각하면 네. 그냥 커다란 네. 페가수스 자리 밋밋하게 네모나게 하나 떠 있고 주변에 딱히 밝은 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 지평선에 낮게 떠 있는 밝은 별이 하나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말하우트이고요. 그래서 포말하우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운 별입니다. 아, 가을철에 뭔가 네. 홀로 빛나는 것처럼. 네, 주변에 밝은 별 아무것도 없이 혼자 빛나고 있는 외톨이 별 이런 이제 별명을 뭔가 더 마음이 가는데. 갖고 있어요. 외톨이별. 포말하우트가 있는 남쪽 물고기가 조금 네. 재미있는 게 네. 그 바로 위에 이제 물병 자리 또 생일 별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별자리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별자리의 그림을 여기에다가 한번 얹어 보면 물병 자리의 별자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네. 그 밑에 남쪽 물고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쪽 물고기가 그 쏟아지는 물을 약간 이렇게 마- 받아 마시는 먹는 거. 그래요? 그런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예. 그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물고기 입에 있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아랍어로 품 알후트라고 불렀어요. 아, 품 알후트예요. 네, 요게 물고기 입이라는 뜻입니다. 아, 주둥이.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포말하우트라는 이름이 된 거죠. 재밌네. 가을철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대표별입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아, 네. 이 포말하우트가 사실 그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네. 천문학적으로는 진짜 재미있는 별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포말하우트를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밝은 별을 찍을 때 별빛이 너무 압도적으로 밝으면 주변에 뭐 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먼지 원반 같은 게 있어도 별빛이 다 압도해 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숨어 있는 희미한 구조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별빛을 없애야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밤에 네. 막 주변 야경을 보고 있는데 내 코앞에 너무 눈부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 끌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으로 가로등을 싹 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에 안 보이던 야경이 보이죠. 예. 마찬가지로 별을 찍을 때에도 네.
별빛만 싹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거를 망원경 시야 앞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 주변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서 더 선명하게 이제 구조를 볼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코로나 그래프라고 합니다. 코로나 그래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딱 달 몸통으로 태양을 가리는 순간 태양 외곽까지 쫙 뻗어나가는 태양의 대기 코로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보는 방식의 사진 촬영법이다라고 해서 이걸 코로나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망원경에다가 조그만한 가림막 같은 거 깔아놓고 네. 이제 별빛을 가리는 이제 그런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포말하우트에도 코로나 그래프 그걸 적용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사진을 보시면 네. 포말하우트 주변에 아주 거대한 먼지 원반이 나타났어요. 숨겨져 있던. 네. 그래서 네. 이게 약간 그 볼 때마다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네. 사우론의 눈, 사우론의 눈.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금 이전 사진. 저게 사우론의 눈인데. 네. 지금 저기에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까만 공백이 네. 별을 인공적으로 지운 거고요. 그러니까 별을 이제 나중에 관측을 하고 네. 뭐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쓰던지 아니면 이미지 처리를 해서 별빛을 지워버린 거예요. 네. 뽀샵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밝은 별빛에 파묻혀서 네. 안 보이던 주변에 먼지 원반이 나타난 거예요. 저거 딱 봐도 엄청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요? 진짜 거대합니다. 네. 저게 그 먼지 원반의 안쪽 경계가 예. 중심 별에서부터 130 AU 정도 거리에서 출발을 하고요. 예. 이제 그 두께만 해도 한 20, 30 AU 정도가 돼요. 네. 참고로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AU라고 하는 단위는 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지구까지 평균 거리가 1AU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130배가 될 정도의 거대한 지름으로 저 먼지 원반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쪽 경계가 네, 그 맞습니다. 정도라는 거잖아요. 바깥까지 생각하면 네. 진짜 엄청 거대한. 그러니까 그 원반의 두께도 엄청 네, 두꺼운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나 두꺼운 먼지 원반이 있다는 거는 아마도 저기에서 행성도 돌고 있고 네. 뭐 행성들이 반죽이 되고 있다거나 네. 뭔가 좀 그런 외계 행성 시스템을 쟤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특히나 저 먼지 원반을 이제 정확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네. 중심에 별을 두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았어요. 약간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외계 행성 때문에 좀 그 불균형하게 부스러기가 분포하면서 저렇게 틀어진 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지금 거예요. 저 사진에선 가려놓은 저 중심별 근처에 외계 행성이 하나 있어서 네네. 뭐 중력 같은 작용을 네, 해서 맞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원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했던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을 줄 행성이 정말 있다면 엄청 큰 행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목성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고 네. 중력이 강한 천체여야 할 거고 네. 그렇다면 물론 행성은 스스로 빛나진 않기 때문에 저 사진에서 바로 보이진 않겠지만 별빛을 받아서 미지근하게 달궈진 모습일 테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적외선으로 관측하거나 아니면 가시광 정도로 관측했을 때는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네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관측한 천문학자의 그물에 드디어 그 행성이 걸립니다. 행성이 걸렸어요. 네. 있었네. 예. 그래서 사진을 분석을 하니까 네. 이게 전 진짜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기 보시면 네. 지금 저 사진이 이제 그 포말하우트 주변 먼지 원반의 극히 일부를 줌인한 거예요. 극히 일부를. 네. 예. 그랬더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2년 사이에 아주 희미한 얼룩 하나가 자리를 바꿨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 사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저 사진? 네. 저 사진. 보시면 지금 저 커다란 사우론의 눈 네. 가장자리 한켠에 네. 지금 네모난 그렇죠.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영역을 줌인을 하면 어. 이제 저런 작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기에서 불과 2년여 사이에 뭔가 작은 얼룩 하나가 네. 자리를 이동했어 이동했다.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게 행성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폴 칼라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예. 이제 이걸 연구해서
2008년에 네. 사이언스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와. 그래서 이때부터 포말하우트 주변에는 포말하우트 B라고 하는 외계행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포말하우트 B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군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행성을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을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저런 방식으로 찾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나지 않죠. 네. 중심 별빛에 비해서 아주 어두워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행성은 중심 별빛에 파묻혀 버리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안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별 사진을 찍어 놓고 네. 별빛을 인공적으로 지우거나 아니면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별빛을 가려놓고 찍거나 해야 겨우겨우 그 주변에 숨어 있던 희미한 행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약간 전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왕이면 잘생긴 친구 바로 옆에 안 서거든요. 안 서죠. 왜냐면 그 친구의 후광에 제 파묻혀요. 얼굴이 이제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졸업한 줄도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친구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광이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별을 처음부터 지워놓고 사진을 찍어야 그 옆에 꼽살이 껴있던 행성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어서 행성의 모습을 찾는 기법을 네.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이미징.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네. 직직이요, 직직. 직직이네, 진짜. 직접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행성을 찾는 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사진을 한 번만 찍어서도 알 수가 없고 예. 여러 번에 수년간에 걸쳐서 찍어야 네. 그 별 옆에 보이던 얼룩이 배경 천체인지 아니면 진짜 별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거기에 붙잡힌 천체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알려면 그 까다로운 다이렉트 이미징 촬영을 다각도에서 봐야겠네요. 수년간 해야 돼요. 수년간. 네. 어떤 경우에는 행성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10년, 20년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자칫 네. 요걸로 졸업 주제를 정한 대학원생은 졸업 쉽게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정말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어지간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요즘엔 잘 안 발견하거든요. 네. 근데 이 까다로운 끈질긴 사냥 끝에 드디어 발견된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셀럽별 주변에서 발견된 외계행성이었기 때문에 네. 한동안 굉장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직으로 이제 외계행성을 포착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아까 겨우겨우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계행성을 우리가 포착했다고 해도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약간 예를 들어 지구라고 치면은 뭐 산 부분이 보이고 바다 부분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식별은 안 되겠네요. 이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천문학자들의 실제 관측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뭐 줌인 쫙 해서 진짜 막 바다도 보이고 산도 그렇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가끔 첩보 영화 보면 인공위성으로 막 스파이 위성들이 막 범죄자를 막 추적을 해요. 그럼 막 버튼 몇 개 누르면 진짜 코털까지 보입니다. 그 정도의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그 첩보 기관에 쓰고 있는 영상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의 실루엣 정도가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촬영을 해도 무슨 행성의 바다와 육지까지 보이진 않고요. 똑같이 작은 얼룩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걸 보면 행성이 얼마나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지 행성의 온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행성이 얼마나 밝게 빛을 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행성의 대략적인 크기나 질량도 파악할 수 있고 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추가로 그러면 행성의 하늘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대기의 화학 성분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혹시 생명 활동도 있진 않은지까지도 추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는 얼룩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천문학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 다이렉트 이미징이 그래도 그러니까 까다롭긴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관측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의 다이렉트 이미징은 일단 지상이든 우주망원경이든 이미지를 일단 관측을 하고 나중에 수학적인 이미지 보정을 통해서 뽀샵하듯이 별을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후처리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찍을 때부터 우주에다가 아예 커다란 가림막을 펼쳐놓고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을 그냥 가려놓고 찍자.
아까 그 코로나 그래프 맞습니다. 그 원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코로나 그래프는 네. 망원경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망원경의 렌즈 앞에다가 동전만한 작은 장치를 가려서 네. 별빛이 더 안 들어오게 하는 장치라면 네. 요즘에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아예 우주 공간에 수미터 사이즈의 커다란 가림막을 띄워놓고 찍자는 거예요. 수미터요? 네. 아, 수미터 정도로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타쉐이드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가리개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타쉐이드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그 해바라기 꽃잎 같은 모양의 커다란 그 가림막이 있어요. 진짜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우주망원경이랑 같이 띄어서 예. 잘 그 자세를 제어하면 예.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망원경이 이 별을 보고 싶은데 예. 이 별빛에 파묻혀 있는 행성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타쉐이드 출동해가지고 예. 딱 코앞에서 별빛만 가려주고 그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이 드러나고 예. 이런 촬영을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동 이거를 출동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진 찍기 위해서 출동을 할 정도의 그 네. 가성비가 되나요? 이제 예. 아직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긴 예, 하고 예, 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꽤나 많은 외계 행성을 더 디테일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은 왜 저렇게 꽃 모양으로 했나요? 아,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그냥 동그란 네. 원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건 빛이다 보니까 빛이 그 원형의 가장자리에서 약간 그 간선 무늬를 일으켜요. 그래서 간선? 가끔 그 보면은 사진들 중에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네. 물결 퍼지듯이 네. 이렇게 빛이 퍼지는 잔상 같은 게 남거든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예. 그런 게 남으면 정작 별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가려지니까 그런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일부러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으로 가림막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오히려 깨끗하게 네. 별빛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를 쟤를 출동시킨다고 해도 네. 스타쉐이드를 네네. 원하는 위치에다 딱 보내서 떠 있게 할 수 있나요? 아, 네. 사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상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활용한다고 하면 네. 일종의 인공위성이 되겠죠. 네. 저 가림막도. 그러면 얘가 언제 어느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지를 얘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측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아예 우주망원경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 우주망원경과 똑같은 궤도를 돌면서 네. 이제 그 앞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안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도를 트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 제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다 이론이고 상상인 건가요? 네.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 거죠? 아직 실제로 저런 커다란 스타쉐이드를 우주에 띄운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지상에서 현재 작은 버전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게 네. 저런 수미터 사이즈의 가림막을 통째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로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저거를 접어서 네. 우주 공간에 올라간 다음에 종이 접기 했던 거 풀듯이 거기서 편다고요? 예, 펴는 방식을 써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어떻게 펴줘? 네. 뭐 물론 좀 낮은 레벨의 시도이긴 했지만 이미 제임스 우주 망원경 때부터 접었던 거울을 펼치는 그런 거 있어요. 은박지 같이 생긴 거. 맞아요. 네, 그런 맞아. 시도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런 발상도 하고 있구나. 네. 예. 자, 다시 오늘의 스타인 포마라우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외계 행성 상상했던 외계 행성이 포착됐다라고 믿음을 주게 된 네. 포마라우트 B를 발견했는데요. 네네. 포마라우트 B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폴 칼라스라고 한 천문학자가 발견하고 목성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무거운 덩치 큰 행성이 있나 봐요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네. 거의 그냥 행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분위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정말 행성이라면 중심의 별빛을 받아서 행성 자체가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어야 하니까 가시광 사진에서도 얼룩이 보이고 적외선 사진에서도 꽤나 밝은 얼룩이 보여야 해요. 달궈져 있으면 원래 그래야 돼요. 네. 예. 근데 막상 네. 가시광 이미지에서는 보이는데 네.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그 자리에 별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혹시 뭐지? 일반적인 행성은 아닌 것 같고 예. 혹시 좀 높은 밀도로 잠깐 뭉쳐 있다가 네. 곧 흩어질 예정인 네. 먼지 반죽 덩어리 정도 아닐까?
라고 이제 조금씩 의심이 의심을 생기는. 받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어, 그러다가 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8년도 넘어서까지 계속 추적을 해봐요. 네. 이 행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걸 동원해서 2004년에서 2014년까지도 계속 관측을 합니다. 네.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네. 뭔가 얼룩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얼룩이 이동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행성 같잖아요. 네. 근데 얼룩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얼룩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아, 얼룩 자체는 커지는데 희미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네. 저거 어떤 땅땅하게 뭉쳐 있는 목성 같은 행성이라기보다는 행성 아닌 것 같다. 천천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흩어지는 아, 퍼져나가는 먼지구름, 파괴 중인 먼지구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행성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네,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졌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원반이.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래서 얘는 그 녀석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혹시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행성이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얘를 포마라우트 B를 네.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당시 네. 이름까지 지어 놓았어요. 왜냐면 이름. 얘가 이제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발견된 행성이니까 그 신화 속에 반인 반어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인 신이 있거든요. 네. 그 신의 이름 중에 다곤이라고 있는데 다곤. 다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의 공식 오피셜 외계 행성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관측하면 할수록 행성은 아닌 것 같고 점점 파괴되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네.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거든요. 네. 제임스 웹으로 또 다시 관측을 해보니까 예. 얘가 2004년, 2008년, 2012년에 계속 관측되던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쯤은 어디 있을 패턴대로 가야 되는데 어디 있겠다 싶은 위치가 있겠죠. 네. 거기를 살펴봤어요. 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 그냥 진짜 먼지네 네, 먼지. 그냥 흩어지다가 이제 그냥 후 하고 사라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이에 다곤은 다시 오피셜 외계행성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마라우트에서는 아직 외계행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 포마라우트를 또 제임스 웹으로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예. 이 먼지 원반이 네. 그냥 하나의 납작한 먼지 원반이 아니라 네.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중간중간에 좀 틈이 벌어진 간격 같은 게 보여요. 안쪽에 작은 고리가 있고 잠깐 틈이 벌어져 있고 네. 바깥에도 두꺼운 고리가 있고 약간 토성고리 같은 모습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예. 틈이 벌어져 있는 그 간격 안에서 보통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납작하게 안쪽에서 바깥까지 쫙 펼쳐져 있던 먼지 원반 속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먼지 입자가 뭉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얘네가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자기가 돌고 있는 그 일대를 싸그리 청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가 벌어져 보이는 틈을 만들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행성이 생긴다. 맞습니다. 예. 실제 토성에서도 예. 토성 고리를 보면 이제 간극이라고 해서 네네네. 안쪽 고리, 바깥쪽 고리가 중간중간 틈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벌어진 틈 속에서 이제 막 반죽되고 있는 어린 위성들이 보여요. 위성이 생겨요. 네, 이제 토성에서는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예. 포마라우트 별 주변에서는 아마도 그 틈 속에 애기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가설로 등장을 네. 한 겁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다곤은 이제 완전히 탈락됐고 네. 대신 또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다른 자리에서 네. 또 다른 얼룩이 등장했어요. 그건 또 행성으로 추정되나요? 요것도 되게 예. 재미있는 게 아마 행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소행성 정도가 부딪혀서 네. 박살난 현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행성끼리 부딪히면서 산산조각나 이제 먼지 구름들이 네. 또 한동안 높은 밀도의 잔해 구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덩치 큰 행성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대신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과정을 거의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마라우트 별 그쪽은 그 별 개는 어린 편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말하우트가 지금 별 자체 나이가 한 4.4억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년 정도 되는데 우리 태양계랑 나이를 비교하면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설명이 네. 되는 거네요. 그럼 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고 네. 별이 이제 막 구워졌고 별 주변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끼리 한창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외계 혜성의 가능성도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예. 질문인 게 정확하게 네. 이제 우리가 이 먼지 원반의 화학 성분 같은 것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유난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성분들은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별빛을 받으면 금방금방 쪼개지고 사라져야 돼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말하우트 주변 먼지 원반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사방에서 보충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근데 보통 이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네. 태양계 외곽에 꽝꽝 얼어붙어 있는 해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포말하우트 주변에서는 지금 쉬지 않고 소행성, 해성 이런 친구들이 계속 부딪히고 반죽되고 부딪히고 반죽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규모 있는 행성은 보이지 않고 네. 태양계가 어린 시절을 보냈듯이 주변에 해성 같은 게 좀 무더기로 맴돌고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질풍노도네. 얘도. 맞습니다. 외계 행성만큼이나 이것도 의미 있는 발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태양계 같은 중심에 별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네. 아까 이제 북반구에서 가을철에 별자리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말하우트가 되게 외톨이별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삼중성계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포말하우트가 갖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포말하우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관측을 하다 보니까 꽤나 먼 거리에 포말하우트랑 정확히 같은 속도로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는 애가 발견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포말하우트에서 네. 꽤나 먼 거리에 네. 다른 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니까 당연히 상관없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오랫동안 관측을 해보니까 포말하우트랑 이 별이랑 정확히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서 우주 공간을 같이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마도 포말하우트랑 이 별이랑 네. 서로 중력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쌍성계가 쌍성.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포말하우트 A, 포말하우트 B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똑같이 이 두 별이랑 또 같은 속도로 발맞춰서 움직이는 세 번째 별이 발견됐어요. 삼총사였네. 근데 이 세 번째 별이 진짜 희한한 게 네. 거리가 진짜 멀어요. 아, 그래요? 아마 한 2-3광년 정도 거리 떨어져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A랑 B의 거리보다 훨씬 더 네. 떨어져서. 이 정도면 사실 쌍성 삼중성계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아주 애매하구나. 네. 예. 근데도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가 중력적으로 얽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멀리 있냐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포말하우트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포말하우트랑 같이 살고 있는 뭐 삼중성계라고 하면 이 별들도 같은 별자리엔 그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땅엔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북쪽 물고기에 있나? 예. 그 아까 바로 붙어 있다고 했던 예. 물병 자리에 살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아예 남의 별자리에 있는 거죠. 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집이 너무 커서 네. 우리가 동별로 주소지를 쪼갰더니 그렇죠. 안방은 1동이고 거실은 2동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얽혀있는 삼중성계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삼중성계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녀석들의 관계가 얘는 같이 탄생한 별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그래서 좀 예. 재미있는 게 이 별들이 네. 너무나 멀고 또 심지어 첫 번째 포말하우트 A랑 포말하우트 C, 그러니까 네. 제일 나중에 발견된 너무나 먼 이 별은 똑같이 자기 별 주변에 먼지 원반을 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말하우트도 주변에 사우론의 눈을 갖고 엄청 있고 큰 원반이 있죠. 포말하우트 C도 나중에 관측을 해보니까 또 자기만의 커다란 먼지 원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정작 지금 제일 멀리 떨어진 친구는 C이지만 B는 먼지 원반이 없거든요. B는 원반이 없어요? 네, 그나마 더 가까운 B는 또 원반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아마도 A랑 C가 원래 같이 살던 친구였고 중간에 B가 꼽살이 낀 것 같아요. B가 네,
오히려 C와 A가 가까웠는데 네. 그 사이를 돌아왔다. 그래서 원래는 A랑 C랑 더 가까웠는데 네. 더 가까이 함께 먼지 원반을 두르고 있는 어린 별들이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옆집에 네. B가 침투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바람 난 거죠. 어... 그래서 갑자기 C는 버림받고 네. 이제 멀리 쫓겨나고 대신에 B가 그 자리를 꿰차서 A랑 B가 이제 함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치정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C는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거리가. 그게 A랑 C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네. 원반 형태도 나온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는데요. 네, 좀 슬프기도 하고 C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포마라우트가 눈으로 볼 땐 주변에 밝은 별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홀로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되게 불쌍한 외톨이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걸 이성관계라고 한다면 바람둥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약간 갈아탔어요 지금. 환승. 예, 파무파탈, 오무파탈 같은 예. 별일 수도 있고 예. 또 주변에 굉장히 난잡한 해성과 소행성들이 바글바글한 세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정신없는 인싸일 수도 예, 있다. 인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마치면서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가 생각하는 포마라우트 어떤 별입니까? 포마라우트는 겉으로는 외로워 보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아주 많은 친구들 또 동료들을 두고 있는 굉장히 정신없는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독한 척하고 있는 이 포마라우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 에번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익숙한 별들이란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이 별의 고독한 빛은 다가오는 가을의 쓸쓸한 기운과 겹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우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네, 이 함께 우리가 또 하필이면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 하늘에 네. 밝게 떠 있는 별이 또 포마라우트이고 네. 하필이면 또 외로운 척하고 있는 별이기 그치.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조만간 가을이 오게 되면 이 포마라우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포마라우트처럼 한번 외로운 척 가을을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저는 포마라우트 들었습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포마라우트를 가을에 보면서 똥폼 잡고 있는 사실 안 외로우면서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진 과거와 태어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외로워 보이지만 어쩌면 인싸일 수도 있는 별 포마라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라이트 나이트 함께했습니다. 지용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